이건 요리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이 새까맣게 탄 나무 토막에 10번건 고춧가루 범벅이 배추를 얹어 먹으라고요. 제 위장을 파괴할 셈입니까? 뉴욕타임즈가 맛의 마법사라 극찬한 세계적인 평론가 토마스 씨가 한국 깊은 산속에 고립됐습니다. 오늘 밤 미식의 완벽함을 찾던 이 세련된 뉴요커는 화려한 식탁이 아닌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 갇혀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를 무릎 꿇게 만든 건 최첨단 장비도 최고급 스테이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투박한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냉소적인 비평가를 김치 예찬론자로 뒤바꿔 놓은 그 기막힌 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음식평론가 토마스입니다. 세계 곳곳에 화려한 미슐랭 레스토랑을 섭렵한 저에게 한국의 강원도라는 곳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시베리아라고 부르더군요. 겨울이면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에서 꺼낸 채소와 불에 구운 곡식을 먹으며 버틴다는 그 원시적인 삶. 저는 그 투박함 속에 숨겨진 미식의 비밀을 찾기 위해 지도 앱조차 길을 헤매는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 중턱에 홀로 자리 잡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아니라 칼날을 들이마시는 듯한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트렁크에는 이 여행을 위해 준비한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으니까요. 미군이 쓴다는 최고급 발열 패딩, 급속 전기 히터, 대용량 온풍기, 그리고 최고급 구스다운 침낭까지. 주인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며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걸 입고 왔네. 산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먼. 할머니의 말씀은 무뚝뚝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과학 기술의 힘을 믿지 못하는 시골 어르신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 짐을 풀고 히터와 온풍기를 가장 강하게 틀어놓았습니다. 금세 방 안이 훈훈해지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키더니 곧이어 주먹만한 눈송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설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부었고 순식간에 마당에 장독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쌓여갔습니다. 무릎을 넘어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눈을 보며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 저 멀리 마을 입구의 고갯마루 쪽이었습니다.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푸른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고개 너머의 거대한 늙은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산을 타고 올라오던 전신줄을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팟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윙윙 돌아가던 히터와 온풍기의 소음도 뚝 끊겼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적막과 어둠.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집은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혹시나 해서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전기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난방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기름 보일러도 제가 가져온 최신형 난방기구들도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겠죠.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 저는 문명과 차단된 채 갇히고 만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고개 너머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가 다 나갔다고요. 제 목소리는 거센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촛불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너머 소나무가 누웠는가 보네. 길이 막혀서 고치러 오려면 며칠은 걸릴 게다. 할머니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며칠이라니요. 이 추위 속에 난방도 없이 며칠을 버티라니 그건 얼어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춥지도 않으신지
주섬주섬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문에 붙어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허리까지 쌓인 마당을 힘겹게 헤치고 집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 덮인 창고에서 굵직한 장작들을 꺼내 아궁이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기계도 멈춘 이 마당에 저런 젖은 나무 토막 몇 개로 이 살인적인 추위를 막겠다고요? 뉴욕의 따뜻한 집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얼음 감옥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기가 끊긴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체온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가져온 옷 중 가장 두꺼운 히말라야 원정대용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하 40도에서도 견딘다는 고기능성 침낭 속에 몸을 구겨 넣고 핫팩까지 양손에 쥐고 있었죠. 이제 곧 지옥 같은 한기가 닥쳐오겠지.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입김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춥기는커녕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포심 때문에 식은땀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더위였습니다. 침낭 속이 마치 한증막처럼 후끈거려서 저는 견디다 못해 지퍼를 내리고 팔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난방이 꺼졌는데 왜 더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최첨단 단열 기술이 적용된 패딩 안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보일러도 히터도 다 죽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훈훈했고 바닥에서는 은근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해진 저는 바람이라도 쐬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산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추위도 잊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마당에는 기이한 길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부엌 아궁이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는데 길 양옆으로 치워둔 눈이 제 허리춤 높이까지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길 끝에서 묵묵히 넋가래질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많은 눈을 혼자서 다 치우시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눈으로 만든 성벽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든든한 눈길 덕분에 마당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아궁이 앞에는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받으며 굵직한 통나무 장작을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자 할머니가 불쏘시개를 든 채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거보라며 기계는 전기가 끊기면 죽지만 구들은 불만 있으면 산다고 더워서 나왔냐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방 안이 찜통처럼 변한 이유는 바로 저 아궁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다 전기가 끊기면 금세 식어버리지만 한국의 구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데워 그 열기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였지만 방바닥 아래는 할머니가 피운 불 덕분에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딩 점퍼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배 위에 올라탄 듯 묵직하고 강렬한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최첨단 장비들은 그저 흉내만 낼 뿐 진짜 추위를 이기는 건 이 투박한 흙과 돌 그리고 불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이 곧 제 엉덩이를 웰던으로 구워버릴 만큼 강력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가져온 오리털 침낭과 발열 패딩을 벗어 던진 지 불과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함을 넘어 후끈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얼마나 많은 장작을 넣으셨는지 바닥의 온도가 심상치 않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뜨거!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장판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숨이 막히는 건조함이 문제라면 한국의 온돌은 바닥 그 자체가 거대한 다리미판이 되어 사람을 구워버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침대라도 있으면 위로 피신하겠는데
이 방은 가구라곤 낡은 자개장 하나뿐인 텅 빈 온돌방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제자리 걸음을 뛰어야 할 정도였죠. 창문을 열자니 밖은 영하 25도의 냉동고고 문을 닫자니 방 안은 찜질방 불가마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죽일 생각인 건지, 이건 난방이 아니라 저를 스테이크처럼 웰던으로 익힐 생각인지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방 안을 서성이는 저를 보시더니 장롱문을 열고 아주 두툼한 목화솜요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 바로 아랫목에 그 요를 척하니 펴셨습니다. 도시 촌놈이라 약해 빠졌다며 이렇게 뜨끈하게 지져야 몸에 든 냉기가 빠지는 거라고 잔말 말고 누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강제로 요 위에 눕히고는 그 위로 묵직한 이불까지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기겁했습니다. 이 뜨거운 방에서 두꺼운 이불까지 덮다니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죠.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할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나가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다. 푹 자라. 할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체념한 채 요 위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바닥에 그 살인적인 열기가 두꺼운 목화솜을 통과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묵직한 온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등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오는 그 열기는 마치 수십 개의 따뜻한 손이 제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뜨거움이 뼛속 깊이 박혀있던 뉴욕의 스트레스와 여독을 녹여내는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땀으로 젖어가는데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뭉쳤던 허리와 어깨가 노곤하게 풀리면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어우,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불 속은 어머니의 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제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그 어떤 고급스러운 침대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원초적이고 강력한 안락함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맑았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원초적인 본능이 저를 깨웠습니다.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극심한 허기였습니다. 점심 이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땀을 뺐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와 함께 구수한 향기가 솔솔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둑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뜨끈한 바닥에 몸을 지지느라 저녁 먹는 것도 잊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죠. 머리는 개운했지만 뱃속에서는 전쟁이 난 듯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데다 땀까지 뻘뻘 흘렸으니 허기가 질만도했습니다. 뱃속은 허기로 이미 전쟁 중이었으니 너무 배가 고파서 다시 잠들기도 글렀다 싶던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 텐마루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아주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고급 레스토랑의 버터 냄새나 스테이크 향과는 전혀 다른 흙내음이 섞인 투박하지만 본능을 자극하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반 밥상을 무릎 앞에 두고 무언가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에서 막 꺼낸 듯한 검은 물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반슥한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무심하게 소반을 방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상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미식가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요리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새까맣게 탄 나무 토막들이었습니다. 껍질이 완전히 타서 숯덩이처럼 변해버린 이것을 먹으라고 준 건가 싶었습니다.
뉴욕의 주방에서 셰프가 식재료를 이렇게 태웠다면 저는 당장 해고를 외쳤을 겁니다. 탄 음식은 발암 물질 덩어리인데 이걸 야식으로 먹다니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커다란 대접에 담긴 시뻘건 배추 덩어리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젓갈 냄새와 마늘향, 그리고 시큼한 발효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김치였습니다. 물론 저도 김치를 알긴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한 식당에서 보던 작고 예쁘게 썰린 샐러드 같은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추 포기째로 붉은 양념에 범벅이 되어 마치 야생의 날 것 그대로를 가져다 놓은 듯한 압도적인 비주얼이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여 먹어. 할머니는 손에 묻은 수검댕을 대충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더니 제게 먹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 탄수화물 덩어리인 탄 고구마와 자극적인 소금 절임인 김치를 같이 먹으라고? 미식의 기본 원칙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조합이었습니다. 단맛에는 크림이나 우유가 어울리지 이렇게 공격적인 매운맛과 짠맛을 매칭하다니요. 제 미식 철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기에는 제 위장이 너무나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까만 껍질 틈새로 새어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독이 들진 않았겠지. 살려면 먹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잘 구워진, 아니 가장 덜 탄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뜨거움에 저도 모르게 고구마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이 투박한 시골의 야참이 과연 제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뜨거움을 참으며 검게 그을린 고구마를 양손으로 쥐고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개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며 탄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던 껍질 속에서 마치 태양을 품은 듯한 선명한 황금빛 속살이 드러난 것입니다. 동시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가 속살 사이로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설탕 시럽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마 자체에서 흘러나온 천연의 꿀, 바로 단물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황홀한 색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고구마라고? 제가 알던 미국의 얌미엠이나 고구마는 물기가 많고 밍밍해서 버터나 마시멜로를 잔뜩 얹어 오븐에 구워야 겨우 맛이 나는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씹을 필요도 없이 크림처럼 녹아내렸고 마치 밤과 호박을 섞어 꿀에 절인 듯한 농밀한 단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숯불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 풍미마저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허겁지겁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너 입을 먹자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분이 적고 밀도가 높은 고구마 특유의 퍽퍽함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급격히 목이 메어와서 가슴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대접에 담긴 포기김치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이프나 포크도 없이 맨손으로 김치 한 줄기를 쭉 찢어 제 손에 들린 노란 고구마 위에 척하고 걸쳐주셨습니다. 이걸 얹어 먹어야 소화가 되는겨. 촌놈처럼 그냥 먹지 말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같은 고구마 위에 빨간 배추김치라니요. 게다가 맨손이라니 위생관념이 철저한 뉴요커로서는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끝에서 김치 국물이 고구마의 황금빛 속살로 스며드는 모습이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하얀 캔버스에 붉은 물감이 번지는 현대 미술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김치가 얹어진 고구마를 한 입에 크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안에서는 미식의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마의 묵직하고 뜨거운 단맛이 혀를 누를 때쯤 김치의 차갑고 아삭한 식감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김치의 톡 쏘는 산미와 매콤함이 고구마의 퍽퍽함을 순식간에 중화시켰고 젓갈의 감칠맛이 단맛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섞어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성질의 식재료가 만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궁극의 마리아주였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부드러움과 아삭함, 단맛과 매운맛, 모든 미각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말라는 미식 철학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투박한 할머니의 손맛 앞에서 제 이론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저는 체면도 잊은 채
할머니에게 접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김치 좀 더 찢어주세요. 할머니가 찢어주신 김치와 달콤한 군고구마의 조화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칼로리와 탄수화물 섭취량을 철저히 계산했을 저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제 위장이 블랙홀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주먹만 한 고구마를 벌써 4개째 먹어 치웠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위장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밀도 높은 고구마가 뱃속에 차곡차곡 쌓이자 명치 끝이 묵직해지며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음식이 꽉 차서 숨쉬기조차 버거운 소위 식체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물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탄산수면 더 좋고요. 물론 이 깊은 산골에 페리에나 산펠레그리노 같은 탄산수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시원한 맹물이라도 간절했죠. 할머니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진 제 가슴을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러게 천천히 먹으라니까. 촌놈처럼 급하게 먹더니 쯔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부엌 쪽이 아닌 뒷베란다. 아니 툇마루 너머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커다란 사기 그릇에 무언가를 찰랑거리며 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받아든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무조각과 쪽파가 둥둥 떠 있는, 그리고 표면에 살얼음이 껴있는 차가운 국물이었습니다. 이거 한 사발 들이켜면 쑥 내려간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밖은 영하 25도의 혹한입니다. 아무리 방바닥이 뜨겁다지만 한겨울에 살얼음이 뜬 차가운 국물을 마시라니요. 서양의학 상식으로는 소화가 안 될 때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장이 수축되어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화제가 아니라 위장 마비제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의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을 제 입가에 들이미셨습니다. 거부할 틈도 없이 차가운 국물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눈을 딱 감고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음물이 아니었습니다. 혀 끝을 톡 쏘는 짜릿한 탄산감이 입안에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인공적인 이산화탄소가 아닌 겨울 무가 발효되면서 만들어낸 천연의 탄산이었습니다. 국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꽉 막혀 있던 고구마 덩어리들을 시원하게 씻어내렸습니다. 뜨거운 온돌 열기에 지쳐있던 위장 속으로 얼음장 같은 국물이 들어가자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서 냉탕으로 뛰어든 듯한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의 시원함, 배의 달콤함, 그리고 발효의 산미가 어우러진 그 맛은 제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샴페인이나 소화제보다 완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저씨 같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면서 꽉 차 있던 위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릇째 들고 남은 국물과 아삭한 무 조각까지 남김없이 씹어 먹었습니다. 물을 씹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차가운 채즙이 입안을 개운하게 헹궈주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클렌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온돌방에서 땀을 흘리며 군고구마를 먹고 살얼음 낀 동치미, 국물로 속을 달래는 이 과정 자체가 한국인들이 찾아낸 완벽한 섭생의 지혜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맛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의 열기와 냉기의 균형까지 요리에 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투박한 시골 할머니가 사실은 뉴욕의 그 어떤 영양학 박사보다 더 위대한 생리학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몸 상태에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날 밤에 그 뜨거운 온돌 열기와 배가 터질 듯한 포만감 덕분인지 한국에 온 뒤 내내 저를 괴롭히던 시차 적응의 피로와 몸살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무선 충전기 위에서 밤새 에너지를 가득 채운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서론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얀 감옥이었습니다. 마당에 허리춤까지 쌓인 눈은 그대로였고 고개 넘어 쓰러진 소나무 때문에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개운했지만 이 첩첩산 중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현실적인 걱정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주 멀리
저 고개 너머에서부터 산줄기를 타고 묵직하게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듯한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패딩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사이로 우웅거리는 기계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어젯밤 불꽃이 튀었던 그 고갯마루 쪽이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고갯마루 위로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랙터였습니다. 두 대의 거대한 트랙터가 굉음을 울리며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구조대처럼 대형을 맞춰 제 숙소를 향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거대한 트랙터가 앞부분에 달린 바가지로 쓰러진 소나무와 거대한 눈벽을 들어 올려 길 밖으로 던져버리면 바로 뒤따르던 트랙터가 뒷부분에 달린 넓은 삼난로 바닥을 긁으며 잔설을 도로 양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트럭에서는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내려 꼼꼼하게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자연의 장애물을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트랙터 부대는 마침내 펜션 마당 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동네 아저씨, 털모자를 푹 눌러쓴 할아버지, 그리고 앳돼 보이는 청년까지 모두 이 마을의 평범한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립된 집이 걱정되어 아침 일찍부터 장비를 끌고 나왔다는 그들의 표정에는 생색내는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분들에게 다가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긴급 제설 작업이나 구조 활동에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당연했기에 저는 그분들의 수고비와 기름값을 전부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갑을 본 마을 이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이웃이 같았으니 구하러 온 것이라는 듯 제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계약 관계와 자본 논리에 익숙한 뉴요커인 저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오로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장비를 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삶은 달걀과 믹스커피, 그리고 어젯밤 제가 먹고 남은 군고구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트랙터 기사님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당 평상에 걸터앉아 고구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는 그 모습에서 저는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끼어 남은 고구마 반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허겁지겁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뚫린 길을 바라보며 마시는 달달한 믹스 커피의 맛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난 그 길은 단순히 기계가 밀어낸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보이지 않는 끈이 만들어낸 기적의 도로였습니다. 이곳은 전기는 끊겼을지 몰라도 사람 간의 연결은 그 어느 곳보다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군단이 만들어낸 기적의 길을 따라 저는 드디어 산골 마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는 트렁크에 짐을 싣는 저에게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를 툭 건네셨습니다. 가서 굶지 말고 챙겨 먹어. 냄새 난다고 버리지 말고. 열어보니 랩으로 꽁꽁 싸맨 김치 한 통과 신문지에 둘둘 말린 고구마 한 상자였습니다. 투박한 포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계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줄 수 없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맞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고맙다, 건강해라라는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이곳은 뉴욕 맨해튼의 제 펜트하우스입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반짝이고 실내에는 세련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평가하고 음식의 밸런스를 논하는 까다로운 비평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퇴근 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크릿 디너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최신형 오븐에서 잘 구워진 고구마를 꺼냅니다. 강원도 아궁이의 숯불 맛을 100% 재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굽기 위해 수십 번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노랗게 익은 속살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면 저는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둔 김치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여니 톡 쏘는 익숙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가 꾹꾹 눌러 담아주셨던 그 배추김치가 이제 바닥에 깔린 국물과 배추 한 포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김치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뉴욕의 그 어떤 최고급 마트에서도 이 깊고 시원한 맛을 흉내낸 김치는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젓가락질 한 번이 너무나 아쉽고 소중합니다. 저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손으로 마지막 남은 김치를 길게 찢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고구마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맨해튼의 차가운 빌딩 숲은 사라지고 눈 덮인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 펼쳐집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달콤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지는 그 완벽한 조화. 그것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뜨거운 온돌의 열기, 그리고 낯선 이방인을 위해 기꺼이 길을 터주었던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되살아나는 맛이었습니다. 김치통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김치 국물마저 다 비우고 나면 저는 다시 짐을 쌀 것입니다. 내년 겨울, 아니 당장이라도 시간이 나면 다시 그 강원도 인제의 작은 기와집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할머니의 투박한 잔소리와 뜨거운 아랫목,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치의 맛이 사무치게 그리우니까요. 물론 빈손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 전기 히터 대신 할머니를 위한 가장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챙겨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정과 까다로운 뉴욕, 미식가마저 김치 아리를 하게 만든 군고구마의 환상적인 조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 속 줄어드는 김치를 보며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